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어떻게 기본을 실천할까? 도스카 다카마사지음. 5장. 인생의 목표를 찾는다. 목표를 만드는 데 시간을 들인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비롯하여 유명 비즈니스 스쿨에 지원할 때는 대학 시절 성적표나 추천장 외에도 에세이가 필요하다. 에세이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 과거 실적과 장래 목표로 나뉜다. 인생의 목표를 찾는 2년이라는 시간. 입학 전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장래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만난 대다수의 클래스메이트는 학교 생활에서도 졸업 후의 인생 목표를 찾는 데 오랜 시간을 들였다. 시간을 들인다는 표현보다 오히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보내는 2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졸업 후의 목표를 설정하는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목표 설정이란 자신 안에서 무언가를 창출해내는 행위이다. 즉 아웃풋이라고 할 수 있다. 아웃풋이 나오기 위해서는 언제나 새로운 인풋이 필요하다. 인풋이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배움 등 무언가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연료이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공부하는 2년 동안 클래스메이트들이 가만히 앉아 목표를 찾기에만 열중하는 것은 아니다. 매일 수업에도 출석하고 예습과 복습에 주력한다. 그리고 다른 클래스메이트들과의 교류에도 시간을 투자하며 그 외의 과외 활동에도 최선을 다한다. 이러한 모든 활동이 인풋이 되어 목표 설정이라는 아웃풋의 질을 높인다. 흔히 사람들은 인생에서 계획을 세우는 일이 무의미하다는 말을 하곤 한다. 확실히 인생에서는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일이 때로는 불필요하고 의미 없게 느껴지기도 한다.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갈 리가 없으니 말이다. 오히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야말로 인생이라고도 말한다. 실제로도 그렇다. 그러니 계획을 세우는 데 들이는 시간과 공력이 아깝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학생들이 시간을 투자하는 대상은 단순히 인생의 계획 만들기가 아니다. 졸업 후 앞으로 남은 긴 인생에서 자신에게 지침이 될 만한 장기 목표나 자신이 중시하는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비전을 만들고 그 지침과 비전에 따라 졸업 후의 커리어를 생각한다. 계획은 세운 대로 흘러가지 않으며 시간에 따라 목표 자체가 바뀌기도 한다. 새로운 인풋이 있다면 당연히 목표라는 아웃풋도 바뀔 수 있다. 그럴 때는 유연하게 수정하면 된다.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입학 전에 학생들에게 장래 목표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 목표를 이루는지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입학 후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생들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졸업생 연사를 초빙하거나 커리어 포럼을 개최하기도 한다. 오히려 학생들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도록 지원하는 일을 학교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의 열정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다.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시점에서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면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함으로써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의 연속이 아닐까 싶다. 한번 정한 목표에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근거가 명확해야 목표 역시 탄탄하게 뒷받침될 수 있다. 만약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근거라면 목표 자체도 바뀔 수 있다. 목표가 바뀔 때는 자신이 과거에 정한 목표와 근거를 돌아보기만 해도 왜 목표가 수정되는지를 스스로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목표를 정하지 않고 방향도 모르는 애매한 상태로 계속 앞으로만 달려가는 것은 좋지 않다. 우선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달리는 속도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엑셀을 밟는데도 주저하게 된다. 자신이 달려가는 방향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린 선택 그 자체이다. 아마존 창업자이자 CEO인 제프 베조스는 모교 프린스턴 대학교 졸업 연설에서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의 이 말을 인용했다. 나중에 돌아보면 자신이 적극적으로 선택한 길의 궤적이 자신의 인생이 아닐까 하는 의미이다. 여기서는 스스로 긍정적으로 결단한 선택 그 자체를 표현했다. 선택은 장기적인 비전이 없으면 어려운 범위다. 베조스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마존을 설립했을 때 자신이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자신의 열정과 대화를 나누고 최종적으로 그 열정을 따랐다고 한다.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리고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 남아 성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의 열정이었다면 아마 그는 아마존을 창립하지 않았을 테고 오늘날의 베조스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당시 아마존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자신의 열정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랬기 때문에 창립 후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과 공경에도 흔들림 없이 계속 달릴 수 있지 않았을까? 먼저 자신의 내면과 깊이 있게 대화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기를 권한다. 목표는 바뀌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베조스처럼 인생을 걸 만한 중대한 목표를 반드시 한 번은 정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목표의 근거가 되는 판단의 축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이 작업 역시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판단의 축이 확실하게 세워지면 자신이 달리는 방향에 100%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달리는 사람만이 매일매일 기본에 철저할 수 있다. 인간관계에 우선 투자한다. 시간은 매우 귀중한 자원이지만 직장인들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사람과의 관계에 시간을 투자할 때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떤 관계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까?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친분을 이어가는 행위를 투자라고 표현한다면 이를 의아하게 생각하거나 속물이라고 비웃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해관계를 초월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관계를 투자와 횟수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핏 모순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생각을 바꿔보자. 회사는 제 아무리 장래에 대한 투자라고 해도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이고 성과를 내지 못할 프로젝트라면 절대 추진을 허락하지 않는다. 개인 역시 마찬가지이다. 시간이 한정된 직장인들이라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한 시간축, 지향하는 목표, 우선순위를 설정해두는 편이 좋다. 이번 항목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투자할 때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관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가간다. 내가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관계란 관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관계이다. 관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관계란 이해관계를 의식하는 네트워킹이라기보다는 어떠한 목적을 공유하는 장으로 이어진 유대관계를 가리킨다. 이를테면 직장, 학교, 동아리, 스터디 등을 가리킨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고 노력하는 직장, 함께 배우며 서로 성장하는 학교, 배움의 폭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시각으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스터디, 신체를 단련하는 운동 클럽 등에서 맺어지는 관계는 이해관계를 떠나 동독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배움, 성취감, 기쁨 등을 공유하면서 관계를 키워나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를 돕는 의식이 생겨난다. 골드만삭스와 맥킨지는 성과를 중요시하는 한편 사원 개개인의 성장 역시 중요시한다. 개인의 성장 없이는 회사의 성장도 없고 성장이 정체된 회사는 좋은 인재를 모으거나 붙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성장하고자 하는 의욕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성장을 중시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유지된다. 직장에서는 목표, 배움, 성취감 등을 모두가 함께 공유한다. 그 결과 그곳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끼리는 깊은 유대감이 생긴다. 그리고 훗날 서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더라도 이러한 유대감이 바탕이 되어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다. 실제로 맥킨지에서는 입사 동기들이 꾸준한 만남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나 역시 맥킨지를 퇴사하고 개인 회사를 창업한 현재까지도 동료들과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발전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는 곳에서 관계는 서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며 함께 실력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 팀 하나하나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조직, 거기에서 만난 관계는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다. 애초에 인간관계란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 그 자체를 가리키지 않을까? 성장하고자 하는 의욕이 높은 동료들과의 관계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신용을 행동 규범으로 한다. 우리의 자산은 사람, 자본, 신용이다. 만약 이 중 어느 하나가 약해진다면 가장 회복하기 어려운 것은 신용이다. 이것은 골드만삭스에서 내세우는 비즈니스 원리의 한 구절로 1970년대에 명문화된 이래 경영 이념으로 계승되고 있다. 당시 공동 시니어 파트너, 현재 공동 CEO에 해당이자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은행가 존 화이트헤드가 명문화한 14개의 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사내 모임에서 경영진이 반드시 입에 올리는 이념이기도 하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알 듯 모를 듯한 뭔가 석연치 않은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한편으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주 흥미를 가졌던 이념이기도 했다.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모든 기업에서 사람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그리고 자본의 중요성 또한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더구나 신용의 중요성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기업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신용의 중요성에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자산이라는 말을 듣고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 이유는 전혀 없었어야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이다.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무엇인가? 당신이 이 질문을 받는다면 어떠한 답을 내놓겠는가? 스스로 묻고 답한다면 사람, 자본, 신용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떠올려서 열거할 수 있겠는가? 이 세 가지 요소를 카테고리로 분류하면 성격이 전혀 다르다. 사람은 감정을 지닌 생물이지만 기업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도 경영의 한 가지 자원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회사에 몸담은 사람의 수준은 회사가 앞으로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을 중요한 기업 자산 가운데 하나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도 납득이 간다. 자본이 뒷받침되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고 큰 거래가 생긴다. 또 튼튼한 자본력이 있다면 회사가 무너질 위험성도 낮아진다. 이러한 든든함은 고객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고 한층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특히 금융기업인 골드만삭스에서는 당연히 자본이 중요하다.
내가 자문했을 때 쉽게 떠올리지 못했던 요소는 바로 세 번째 신용이었다. 그러나 경영진이 지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납득했던 요소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흥미로운 점이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신용이라는 요소는 다른 두 요소와 비교했을 때 명백하게 카테고리가 다르다. 경영 자원으로서 사람, 물건, 돈과 같은 유형의 자원은 쉽게 떠올릴 수 있지만 신용이라는 무형의 자원을 같은 수준으로 보는 경영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흥미로웠던 점은 이 세 요소 가운데 무엇보다 신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되돌리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자산. 월스트리트는 성과 중심으로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하게 들고 나는 흐름을 반복한다. 사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경기가 가라앉을 때는 조직원의 수를 유동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한다. 유동적인 변화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원 삭감이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적극적으로 잃기도 하고 잃은 다음 다시 모으기도 하는 자산이 바로 사람이다. 골드만삭스는 금융기업이기 때문에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수십 년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 타사의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이니만큼 자사의 자본을 늘리는 노하우가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 자산인 신용을 잃으면 다시 획득하는 데 대단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다시 오랜 시간 신용을 쌓아 올리는 수밖에 없다. 월스트리트에 있는 투자 기업이든 다른 업계에 있는 기업이든 신용에 대해서는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이다. 한마디 더 하자면 월스트리트는 최근 리먼 쇼크의 사례처럼 한 금융기업에서 불거진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업계 전체가 신용을 잃었던 역사가 과거에도 몇 차례나 있었다. 금융업계는 신용을 잃기 쉬운 업계이므로 비즈니스 이념에서 신용을 가장 중요하게 설정하는지도 모른다. 신용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수한 인재를 모을 수 있고 자본 또한 조달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사람과 자본은 보충할 수 있지만 신용은 쉽게 보충할 수 없는 자산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한다. 개인도 신용을 제일 순위로 한다. 신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골드만삭스의 경영 이념을 직장 생활과 개인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업의 중요한 자산을 개인에게 중요한 자산으로 바꾸어 사람의 개인의 스킬로 자본을 재무 기반으로 생각해보자. 개인에게 스킬 향상이든 재무 기반 확립이든 두 가지 모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기업만큼이나 개인의 신용도 한 번 잃고 나서 다시 구축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서 잃었을 때 그 대가가 가장 큰 요소 역시 신용이다. 입사 시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흥미를 갖게 된 골드만삭스의 비즈니스 이념에는 다시금 생각해보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개인으로서도 신용을 최우선시하면 하루하루의 행동 지침이 명확해진다. 단기적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하지 않고 보다 장기적인 시점을 의식하면 쉬워진다. 누군가에게 주의를 받지 않아도 자세를 가다듬게 된다. 저절로 책임감이 생기며 그 결과 자신감도 쌓인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본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의식도 높아진다. 신용을 최우선으로 놓고 행동하면 좋은 일이 많아진다. 개인의 신용과 팀의 신용을 어떻게 높이고 이를 유지할 것인가. 나는 늘 이 관점에서 모든 기본을 실천하고 있다. 지역성과 고집을 복장으로 표현한다. 절전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여름철 직장에는 쿨 비즈웨어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의 무더운 여름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굳이 격식을 차린 정장에 연연할 필요가 적어졌고 보다 자연스러운 복장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회사가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변화가 새로운 고민을 만들기도 한다. 그저 수트만 입고 출근하면 되던 시절에는 슈트와 넥타이 정도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복장인지 또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옷 매치를 만들어야 할지 모두 고민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캐주얼의 기본. 비즈니스 캐주얼이란 비즈니스와 캐주얼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 생긴 말이다. 여기서는 이 두 단어의 무게에 관해 생각해보자. 비즈니스와 캐주얼이라는 각각의 단어에 50대 50 똑같은 무게가 있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어느 한쪽의 비중이 더 높을까? 나는 어디까지나 비즈니스의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숫자로 비중을 매긴다면 비즈니스에는 80점을, 캐주얼에는 20점을 매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명료하다. 비즈니스 캐주얼이란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울리는 캐주얼 웨어라는 점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기 바란다. 비즈니스를 캐주얼하게 임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캐주얼한 비즈니스도 아니다. 캐주얼한 비즈니스 웨어라는 점이다. 비즈니스 웨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포인트는 청결함이다. 이에 이견을 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번 항목에서는 비즈니스 웨어는 청결함이 첫 번째 조건이라는 기본에서 출발하여 어떤 비즈니스 캐주얼 웨어가 현장에 어울리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청결한 캐주얼 웨어라고 하면 남성의 경우 가장 기본이 되는 복장으로 컬러가 달린 셔츠와 주름 잡힌 면 팬츠 등을 꼽을 수 있다. 만약 반소매라면 티셔츠가 아닌 컬러가 달린 폴로 셔츠, 바지는 청바지보다는 치노 팬츠 등이 더 적합할 것이다. 신발 역시 운동화에 가까운 스니커즈보다는 로퍼처럼 캐주얼한 스타일의 구두를 기본으로 생각하면 된다. 슈트의 획일성과 캐주얼의 지역성.
비즈니스 캐주얼 웨어로 어떤 복장이 어울린다고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회사가 속한 업계의 성격, 회사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의 특징, 그 지역의 날씨, 앞으로 회사가 추구하는 전략 방향 등에 따라 어울리는 복장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캐주얼 웨어는 슈트처럼 획일화되지 않고 개인의 취향과 성향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여기서는 캐주얼 웨어의 개성에 관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요소는 캐주얼 웨어의 지역성이다. 정장이란 지역을 초월하여 공통적으로 착용하는 기본 옷이다. 남성의 비즈니스 슈트는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세계 어느 곳에 가든 몸에 적당히 붙는 피트에 넉넉한 두께의 옷감, 그리고 무늬가 없는 단생이라는 기본 스타일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캐주얼 웨어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맨해튼에서 일하는 비즈니스맨들은 아무리 더운 한여름에도 절대 반바지를 입지 않는다. 또 티셔츠 차림이라도 도회적으로 세련되게 스타일을 살리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등에서 볼 수 있는 편안한 스타일과는 큰 차이가 있다.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 서해안의 베이에리어에 가보면 도쿄에서 입고 간 캐주얼 차림이 그곳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음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기후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일이 일반적인 캘리포니아 북부와는 달리 도쿄에서는 전철 출퇴근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옷차림에서도 다른 부분이 매우 많다. 그런 의미에서 캐주얼 웨어에서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른다 라는 말이 매우 좋은 지침이 된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최첨단 벤처 기업의 캐주얼 스타일은 그곳 업계의 태생에서부터 작업 환경, 날씨 속에서 자연스럽게 굳어진 것이다. 당연히 아시아 도시에 그대로 반영한다고 해서 어울릴 수는 없다. 같은 아시아 지역이라도 도쿄, 서울, 베이징의 캐주얼 스타일 또한 다를 것이다. 언제든 자신이 활동하는 지역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신의 스타일에 반영하기 바란다. 잡스의 검정 스웨터에 담긴 의미. 두 번째 요소는 캐주얼 웨어라도 비즈니스에 끼치는 영향을 강하게 의식하고 고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21세기의 아이콘인 스티브 잡스에게는 검정 터틀넥 스웨터와 색이 바랜 청바지가 트레이드 마크였다. 잡스는 디자인이 똑같은 스웨터를 수십 벌씩 갖고 있었다는 일화로도 유명하다. 아이팟, 아이폰, 아이맥 등 애플 제품은 극도의 심플함을 유지하면서도 우아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추구하며 기능성도 뛰어나다. 잡스 자신의 강한 고집과 원칙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렇게 세련된 미적 감각과 자신만의 고집이 있는 사람이 캐주얼 웨어를 선택할 때 단순히 편한 옷이라는 기준으로만 검정 스웨터를 고집했을 리가 없다. 아무렇지 않게 선택한 듯 보여도 잡스가 입었던 검정 스웨터와 청바지에는 애플이 지향하는 가치관, 비전 등을 고수하겠다는 상당한 고집마저도 느껴진다. 1970년대에 설립된 애플은 당시 기성사회에 맞서는 반골 정신과 새로운 것을 창출한다는 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똘똘 뭉친 회사였다. 그런 연유로 획일적인 비즈니스 수트로 몸을 감싼 기성사회에 반하여 잡스는 검정 스웨터와 청바지를 하나의 상징으로 설정했다. 단순히 편하기 때문에 스웨터와 청바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자신만의 강력한 메시지를 옷차림으로 드러낸다. 비즈니스 캐주얼의 기본은 비즈니스에 80의 비중을 두고 최선은 일할 때 신용을 살릴 수 있는 차림, 청결함을 중시하는 차림이어야 한다. 한편 격식을 갖춘 비즈니스 웨어보다 비즈니스 캐주얼은 자신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물론 그 개성이란 지역에 어울리는 것, 비즈니스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과 고집 등을 담아낼 수 있는 조합이어야 할 것이다. 잡스가 스웨터를 입었으니까 같은 IT 계열에 있는 나도 스웨터를 입겠다는 아니란 생각으로 비즈니스 웨어를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스웨터를 선택하고 고수했던 잡스의 일에 대한 고집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신용을 뒷받침하는 청결한 소품의 선택. 다음 주에 일본으로 출장 가는데 시간 되면 오랜만에 만나 회포나 푸는 거 어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은 밤 메일함을 열어보니 해외에서 도착한 메일 한 통이 있었다. 보낸 사람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만났던 클래스메이트였다. 런던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친구는 그 다음 주 일본 출장 스케줄을 조정하면서 잠깐의 여유가 생기자 일본에 있는 나를 떠올리고 오랜만에 만나자고 연락했던 것이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센스 있는 영국인 클래스메이트. 영국 출신인 그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한 뒤 모국으로 돌아가 금융 투자업계에 몸담고 있었다. 큰 키에 핸섬한 얼굴, 넘치는 센스까지 겸비한 클래스메이트였다. 재빨리 메일에 답장을 보내 평일 밤 그가 머물 호텔 로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다. 약속 당일 호텔 로비의 모습을 드러낸 그는 슈트에 노타이 차림이었다. 아마 도착하자마자 객실로 올라가 편안하게 넥타이만 풀고 내려온 모양이었다. 도쿄에서 제외하니 그의 큰 키가 새삼 돋보였다. 심플하고 청결한 감청색 슈트에 셔츠 차림. 수수한 슈트지만 장신에 딱 맞는 슈트는 동성인 내가 봐도 과연 센스가 좋구나, 멋지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런데 내 시선을 사로잡은 물건은 따로 있었다. 바로 화장실에 들렀을 때 그가 주머니에서 무심코 꺼낸 손수건이었다. 호텔 화장실에는 당연히 페이퍼 타월이 구비되어 있다. 그러나 평소에도 늘 갖고 다녀서일까? 그는 손을 씻은 다음 자연스럽게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을 닦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사실 나는 손수건 사는 일을 소소한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이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손수건을 새로 사서 바꾸는 이유는 이 작은 변화 덕분에 기분이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소모품에 불과한 손수건은 매일 세탁하면 조금씩 사용한 티가 나게 된다. 하지만 자신만이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사용한 티가 난다고 해도 나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 그러니 계절마다 사서 일부러 바꿀 필요가 없는 물건이다. 다만 나는 기분 전환을 하고 싶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손수건을 새로 구입한다. 때로는 화려한 색이나 특이한 무늬를 골라서 심심한 슈트 안에 넣고 다니는 것을 나만의 즐거움으로 삼기도 한다. 손수건은 남에게 드러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비즈니스 현장에서 눈에 띄는 색이라도 그리 거슬리지 않는다. 청결함을 중시하는 기성 슈트나 재킷 차림이라도 주머니에 나만의 개성이 담긴 화려한 문양의 손수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왠지 지루한 패션에 재미를 담아낸 듯해서 기분이 좋아지곤 한다. 손수건에 집착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 손수건은 계절마다 구입해도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소소한 물건인 동시에 기본을 실천하는 데 축이 되어주는 아이템이기도 하다. 의식적으로 손수건을 쓰는 습관을 들이면 몇 가지 이점이 있다. 먼저 손수건은 긴장을 늦추거나 당황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는 소품이다. 특히 무더운 여름에 손수건은 필수 아이템이다. 비즈니스 미팅이 잦은 업무 특성상 사람을 만날 때 깔끔한 인상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직장에서 압박을 받는 프레젠테이션 전이나 회식 중에는 땀을 닦을 일이 많아지기도 한다. 당신이 비즈니스 미팅을 떠올려보라.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 채로 악수를 건넸던 상대에게서 어떤 첫인상을 가지게 됐는지 말이다. 또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긴장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허둥지둥 화장지로 닦아내는 모습보다는 이러한 긴장감마저도 예견하고 준비했다는 듯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닦는 것도 일종의 퍼포먼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악수하는 일이 많다면 손수건을 꼭 지니고 다니길 바란다. 가볍게 땀을 닦을 수 있는 손수건을 늘 가지고 다니면 굳이 휴지를 찾거나 화장실을 가지 않아도 되니 편리하다. 화장실에 따라 화장지나 페이퍼 타월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늘 슈트나 가방 안에 손수건을 넣어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손수건의 두 번째 이점은 생활 리듬이 규칙적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앞서 말했듯 나는 계절마다 손수건 사는 것을 즐기고 여러 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출근 전날 밤에 다음날 사용할 손수건을 가방에 넣어두는 습관이 생겼다. 덕분에 다른 소지품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챙기게 된다. 준비하는 습관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디자인 중에서 어떤 손수건을 쓸지 고르는 즐거움 그 자체가 다음날 출근 준비를 즐겁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이러한 즐거움은 다음날 출근의 활력소가 되어주기도 한다. 빳빳하게 다려진 손수건은 청결함의 상징이기도 하다. 물론 이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가짐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소한 순간에 드러나는 센스는 의외로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도 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는 손수건은 이렇듯 다양한 이점을 준다. 잊지 말고 하나씩 준비해두면 어떨까? 5장 요약. 자신 안의 열정과 대화하며 인생의 목표를 설정한다. 이해관계를 조열하여 성장을 목표로 하는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다. 신용을 원칙으로 삼으면 행동의 흔들림이 없어진다. 옷차림 또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임을 잊지 말자. 마음에 드는 손수건을 준비한다. 5장 끝.